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섭섬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인이 이중섭 화가가 살던 곳을 방문하고 떠올린 시상을 형상화한 시이다. 가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던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감각적인 언어로 시적 공간에 그려낸 작품입니다. 6.25 전쟁 직후의 궁핍한 삶의 현실과 평화롭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대비함으로써 대비라는 게 나오네요.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직유법과 도치법 등을 사용하여 소박한 행복조차 길게 누릴 수 없었던 이중섭의 삶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 부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밤, 게를 삶아 먹은 게 미안에 게를 그리는 아고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도 많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언덕이 초가 한 채, 초가는 초가집이죠. 귀퉁이 고방을 얻어라고 했으니까 창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퉁이 고방을 얻어. 자, 묶어버리면은 가난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자유로움과 행복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또 뭐야? 라고 한다면 이중섭 부부를 서로 부르던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애칭이에요. 그러면 아고리는 뭔데? 발가락꾼은 뭔데? 라고 하면 아고리는 턱이 긴 남자를 지칭하는 일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섭 시인을, 화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인이 아니라 발가락은 이중섭의 아내의 발가락이 길쭉하다고 해서 붙인 애칭이라고 본다면 이게 이중섭 또 이중섭의 아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이 매우 좁은 방보다는 차라리 무엇에 가까운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라고 하는 건 방보다는 비교법이죠. 자, 그 다음에 설마 관 같겠어? 과장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이 매우 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자, 무엇? 먹을 것이 없어서 개와 조개를 먹으며 살았으니까 가난한 삶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여유 있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즉 아이들과 자연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작품의 서정성을 강화하는 요소이다 라고 보면 버석거리는 것은 부스럭거리며 소리를 내도 라고 하는 의성어 내지는 음성상징어가 되겠습니다.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라고 했는데 이때 살은요 식구들의 몸을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조개살을 비유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왜? 조개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식구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며 조개 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중섭 시인의 방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조개 껍질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좁지만 매우 아늑한 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어떤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좁은 방을 조개 껍질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부드럽게 끌어안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섭의 두 아이와 물고기와 개. 자, 이중섭의 그림에는 참 이 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갯살을 끌어안아서 조개 껍질처럼 담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중섭 그림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중섭 그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 거의 다 옷을 안 입어요. 그 다음에 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되게 판타스틱, 환상적이라는 거.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행복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림을 은박지에다 많이 그리죠. 왜? 종이가 없어서요. 가난이에요. 개를 삶아 먹은 것이 미안해.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개를 삶아 먹었다는 것이고요. 개를 그리는 아고리와 악점들이겠죠? 자, 이중섭 시인의 그림에는 개가 참 많이 나와요. 이건 또 뭡니까? 담뱃대와 개라는 그림이에요.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발가락꾼은 누구였어요? 이중섭 시인의 아내죠? 자,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았다는 것은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소라 껍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즉 부부간의 애정과 행복을 보여주는 구절이면서 석회질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좁지만 아늑한 방을 조개 껍데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행부터 12행까지는요. 이중섭 가족이 살던 방의 모습. 방이 너무 좁아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중섭과 이중섭의 식구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가난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상세계로 향하는 통로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은 이 하늘로 간다 할 때 이 하늘은 이상을 얘기하고 상상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사다리는 현실과 상상의 어떤 매개, 연결고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난했기 때문에 더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역설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나 그림 속에서라는 것은 결국은 꿈속 앤드 그림 속 이중섭의 꿈이 그림으로 구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이들이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새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자유스러움이죠. 자유로움이에요.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이때 복숭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자, 그건 바로 이상향, 풍요가 되면서 아이들이 새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은 지상 낙원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자,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는 것은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복숭아는 지상에 없는 것처럼 탐스러웠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그림 속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구현됐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요. 온 동네방네 복숭아가 잔뜩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웬 총소리? 그게 아니라 이중섭이 살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6.25 전쟁.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실에서의 폭력, 비참함 이런 것은 이 지상낙원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 그림 속에.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섭섬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도 나오죠? 제주도에 있는 섬 이름이고요. 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은 누구겠어요?
시적 화자겠죠. 그래요. 시적 화자가 지금 여기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중섭 시인도 여기 와서 봤겠죠. 이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섭의 공간이자 화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화자가 여기에 와서 지금 이중섭의 방을 보고 그 다음에 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서 이중섭은 그림을 그렸겠죠.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섭섬인 거죠. 자,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이 많았어도 서러운 햇빛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 고단한 현실이죠. 그 고단한 현실을 화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서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왜 은박지? 아까 얘기했죠? 가난하기 때문에 종이를 살 돈이 없었대요. 바다와 하늘은요, 이중섭이 생각하는 꿈과 이상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중섭은 돈이 없어 은박지에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며 그 그림에는 이상의 꿈과 이상이 된다. 이중섭의 꿈과 이상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상과 꿈이 뭔데? 그랬더니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 아이들이 함께 노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평화롭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이중섭이 생각하는 이상이요 꿈이었던 겁니다.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자, 요거는요 이중섭의 그림, 물고기를 안고 개를 탄 어린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요 그림이에요. 개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구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자, 한마디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3형에서 25형까지 이중섭이 구현한 예술세계, 이상과 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아고리와 발가락꾼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시련이 닥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화자의 연민, 즉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언젠가는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자, 소라게죠. 왜? 새를 들었잖아요. 그런 운명처럼 이라고서 도치법을 사용해서 여운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섭이 삶에서 느끼는 연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중섭 시인의 시를 살펴봤고요. 전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상상적이고 묘사적이다. 불행한 삶을 살다간 화가 이중섭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현실적 공간과 이중섭의 작품 속 공간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현실적 공간은 뭡니까? 그렇죠. 현실적 공간은 귀퉁이 고방이고요. 그 다음에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방, 즉 가난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귀퉁이 고방, 관에 가까운 그 방, 궁핍하고 고단한 현실. 반면에 예술세계, 왜 이러지 자꾸? 예술세계에 드러난 세계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타 보니까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나 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박지 속에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중섭의 그림 속에 나타난 내지는 시적 공간은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로 확장함으로써 평화롭고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적 대상인 이중섭의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내가 그림을 직접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그림이 없어도 마치 이중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덕 시인의 섭섬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에 와서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